반갑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부산노동건의센터 사무국장 정명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부산 지역 플랫폼 노동의 실태와 과제 토론회, 부산 지역의 플랫폼 노동과 관련해서는 부산연구원에서 발표하신 자료 이후에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먼저 부산노동건의센터 석병수 센터장님을 모시고 개의 선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쁜 시간에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코로나 상황이기도 해서 실제로 이제 많이 토론회에 조직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 저희들 이제 플랫폼 노동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많은 산업에서 지금 플랫폼으로 이동해가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 이제 주제 발표 속에서 나오는 택시 노동자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보면 이게 플랫폼 노동인지 아닌지 구분이 애매모호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상 노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택시 같은 경우에도 거의 기업별 아니면 개인 택시와 개인 택시 뭐 이렇게 기존에 이제 노동자로 구분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앱을 기반으로 하는 카카오로 거의 80~90% 지금 이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래서 이제 이게 어떤 부분이 이제 애매모호한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는 점점 더 앱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노동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부산시도 아마 고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노동건의센터는 저희들 로고에도 이제 이미 나와 있습니다만 일하는 부산 시민의 행복 추구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 말은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노동자의 수준을 넘어서서 플랫폼 노동이나 프리랜서 노동이나 이런 쪽까지 아우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플랫폼 노동에 관련해서 제대로 된 플랫폼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또 이후에 어떻게 이분들을 같이 조직하고 또 이분들을 도울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같이 고민하는 그리고 이후에 우리의 과제들도 같이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부산광역시의회 김민정 해양교통위원장님께서 참석하시고자 하셨으나 일정으로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민정 의원님 축사는 자료집으로 대체를 할까 합니다. 오히려 저희 토론 자리에서 더 많은 내용들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축사는 자료집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에 주제 발표와 토론을 하시기 위해 참석하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제 발표는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연구를 부산에서 주도적으로 해오신 분입니다. 오늘 연구의 책임 연구원이신 부경대학교 윤영상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2002년 화물노동자를 중심으로 화물연대를 출범하고 물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국물류산업노동연구소 소장으로 계신 김종인 소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택시업을 중심으로 부산노동건익센터 김희경 연구위원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사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부산노동건익센터 정효주 연구위원님 발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토론자로 참석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한 걸음에 달려오셨습니다. 전국 가정관리사협회 김재순 협회장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국 택시산업 노동조합 계양교통분의 홍충훈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 개별운송협회 노영규 이사장님 함께하고 네,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 이동플랫폼 노동자 지원센터
센터 현정길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예, 참석하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드리고 싶으나 시간상 생략을 하고요. 오늘 플랫폼 노동자와 관련해 함께 논의하기 위해 귀한 시간 내주신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함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토론회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 지역 플랫폼 네, 제일 중요한 장면을 소개를 안 했습니다. 네, 오늘 그 토론 사회 발표와 토론 사회를 맡았습니다. 부산역 신원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정말 별례를 했네요. 신원철 교수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토론회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 지역 플랫폼 노동의 실태와 과제 발표를 4시 50분까지 좀 진행을 하고요. 10분 휴식 시간 가진 뒤 4시 55분부터 지정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플로어 토론 등 질의응답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제 부산 지역 플랫폼 노동의 실태와 과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조선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실천적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 누구보다 부산 지역 노동자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으십니다.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계신 신원철 자장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그 진행 순서에도 나타났듯이 이게 굉장히 지금 빡빡한 것 같은데 시간 일정이 사회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주최 측에서도 시간을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강력한 압력을 넣었다는 생각을 하셨는데요. 그러려면은 제 생각에는 제가 보고서를 읽어봤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알찬 조사를 하셨고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데 발표하실 때 가급적 중요한 내용 위주로 압축해서 잘 정리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어렵게 모신 그 토론자 선생님들이 계신데 토론자 선생님들한테도 충분한 그 좋은 코멘트와 제언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하려면은 발표자 선생님들이 그 발표 시간을 좀 엄격하게 지켜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그 윤영삼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윤영삼입니다. 제가 이제 연구 책임자인데 여러 가지 힘들었습니다. 코로나 시기고 해서 경험적 조사를 하는 게 좀 만만치 않았는데요. 또 부족하나마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고할 정도는 된다고 생각해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제는 부산 지역에 사는 플랫폼 노동자들은 어떻게 노동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인데요. 앞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부산발전연구원의 손원일 박사가 핫 이슈가 되는 대리운전 등 연구를 했죠. 저희가 이번 연구에서 비판적으로 보면서도 사실 저희는 이번에 그때 하지 않은 업종, 그래서 저희가 화물 운송업, 택시업, 가사 서비스, 돌봄까지도 포함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제가 힘들어서 좀 하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3가지 업종에 대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부산 지역의 플랫폼 노동자 수가 얼마나 되나 하여튼 이런 좀 부수적인 과제도 수행을 했습니다. 자, 뭐 자료집 6페이지에 있는 뭐 머릿말에 있는 것들은 뭐 대략 여러분들이 아시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8페이지에 플랫폼 노동에 관해서 좀 일반론을 좀 말씀을 조금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플랫폼 경제 종사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플랫폼하고 조금만 관련이 있으면 이제 다 포함시키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200만이 넘는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이제 플랫폼 노동에 관심을 갖는 것은 플랫폼 노동에 왜 우리가 요즘 이렇게 주목을 합니까? 이거 뭔가 자본주의 노동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필요하다면 정책적 대응도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할 거냐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게 정책의 실효성도 높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넓게 보면 취약 노동자다 할 수 있는 많은 수, 사실 부산 지역에 제가 볼 때 저도 뭐 부산발전연구원에서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부산 한 90% 이상이 취약 노동자죠. 뭐 취약 노동자 정책이라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뭐 엄청난 재원과 노력을 투입하지 않는 한 효과가 뭐 크지 않죠. 뭐 그나마 이제 우리 노동권익센터 이런 걸 만들어서 또 하고 있는데 그것도 뭐 예산이 한 1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선인데 하여튼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자본주의 노동 추세와 관련해서 새롭게 질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는 플랫폼 노동에 좀 집중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우리나라 상황을 볼 때 플랫폼이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표 아래 부분에 있듯이 각 업종별로 뭐 현재도 대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데도 있고 나가서는 디지털 플랫폼을 하는 데도 있고 섞여 있습니다. 한 사람도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좀 더 엄밀한 뭐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들 어쨌든 디지털 플랫폼에 가능한 한 초점을 두려고 했었고 사실 가사노동, 가사 서비스 부분은 현재 이런 부분이 부산 지역에는 아직 많이 확산이 안 돼서 조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면접 조사를 하되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포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규모 관련해서는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고용정보원과 노동연구원에서 전국적인 규모 추정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아주 극히 이번 11월 달에 와서 발표가 됐는데요. 김준영 외 고용정보원에서 새롭게 추정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는 그 자료에 됐듯이 광의의 정의와 협의의 정의로 나누어서 하고요. 김준영이 2019년에는 광의의 정의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동연구원에서 협의의 정의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김준영도 그 말이 맞다 협의의 정의로 하자 이래가지고 두 가지를 하면서 결국 저는 이런 정의에서 디지털 플랫폼의 중개로 고객과 직접 거래하면서 통제되는 종속적 불안정 노동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11페이지에 보면 플랫폼 노동 분류는 표 4에 있듯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분류합니다만은 12페이지에 보면 저는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이런 점에서 분류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단순하게 지역 기반이냐 뭐 이런 분류는 뭔가 그 안에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다. 그래서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류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사실 저는 대안적으로 분류를 호출 선점형, 제시 배분형, 제시 협상형, 작품 전시형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하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나 하던 이런 생각입니다. 13페이지의 규모 추정 문제에 관해서는 앞에서 전국적으로 추정한 것을 쭉 말씀을 좀 드렸고요. 15페이지에 이제 부산 지역이 과연 몇 명이냐 하는 건데요. 특히 부산시가 부산에 몇 명이니까 우리도 정책을 좀 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담론을 좀 만들어 내려고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것을 토대로 해서 단순한 15페이지 위에 있듯이 취업자 비중을 가지고 추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에도 물론 뭐
토론문에 보면 별도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데 뭐 한 조사용이 한 2억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가 있다고 하면 뭐 시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주 적은 돈으로 추정하는 건 굉장히 힘들고 타당성도 낮을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 전국적인 걸 가지고 추정하면 협의의 그 플랫폼 노동은 한 4만 명 정도 되지 않나 싶고요. 광의는 한 13만 5천 명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4만 명이라고 정책 대상자들을 한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15페이지 표에 있는 것처럼 쪼갰습니다만 제가 택시 쪽은 조금 잘못한 점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택시 분야 연구가 지금 이루어졌는데요. 그 자료를 제가 좀 늦게 받아서 좀 자세히 검토를 해보니까 어쨌든 뭐 조사 결과가 한 2,000명 정도인 것 같습니다. 부산에는 아직. 그래서 제가 86%는 사실 택시 플랫폼 중에 카카오가 86% 이제 요건데 저는 그 전체 택시 중에로 조금 잘못 제가 봤던 점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택시가 한 2,000명, 그러면 개가 한 27,000명, 대리운전이 한 8,000명, 그래서 개 2가 35,000명, 아마 다른 업종들도 있고 해서 일단 대략 하면 한 4만 명 정도로 추정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제 발표는 일단 요 정도로 하고 각 분야별로 하고는 제가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과제 제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굉장히 시간을 압축적으로 발표해 주셔서 예.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아이고. 지금 윤 교수님 발표하신 건 이제 플랫폼 노동에 대한 그 개념이나 혹은 유형 분류에서 플랫폼이 활용됨에 따라서 노동자들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초점을 맞춰서 유형 분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시고 그에 입각해서 이제 유형 분류를 몇 가지 제시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제안이라고 보이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다른 분들 발표하시는 과정이나 오늘 토론회에서 그와 연관해서 지금 그 노동자들이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해서 플랫폼을 유형 분류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유형 분류에 따라서 플랫폼 노동의 문제점이나 혹은 정책 대안이라는 측면에서 쟁점들이 어떻게 달라지겠는지 이런 걸 한번 같이 염두에 두고서 발표도 하시고 나중에 토론도 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바로 이어서 김종인 소장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종인입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좀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발표하실 때 지난 기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화물차가 화물송 노동자들에 대한 6,000명 정도 이 플랫폼을 이용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산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 대수가 42,000대 정도 되는데 이제 물리신문에서 빅데이터 가지고 전국의 이 플랫폼 이용 현황을 조사한 것은 약 60% 정도가 이번에 플랫폼 이용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보면 60%한 25,000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좀 규모를 좀 정확하게 좀 수정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걸 할 수 있는 여러 여력이 못 돼서 이번에 규모 측정을 못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화물과 관련해서는 기존 연구 결과가 한 번 있습니다. 16쪽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9년도에 조사했던 게 있고 거기에는 보면 이제 주로 일반화물 5톤 이상 일반화물 중심으로 98명의 화물연대 조합원들 대상으로 좀 설문조사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화물차는 크게 나누면 일반화물이 있고 또 용단화물이 있고 개별화물이 있어서 이번에 용단화물과 개별화물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제 포함시켜줄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고요. 부산 지역의 특성은 이 컨테이너 화물에 좀 많이
집약되는 곳이라서 곳인데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점들이 특성이 강화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좀 살펴봤고요. 부산 지역 화물 운송업 플랫폼 노동 관련해서 현황과 동향을 보시면 전국적으로 화물 운송 시장이 약 27조 규모로 대단히 큰 시장인데 매우 영시한 규모로 잘게 쪼개져 있다는 거고요. 이 화물차는 1990년대까지는 주로 운송회사에 고용된 임금 노동자 형태로 진행되다가 98년 경제위기 때부터 이른바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입제 형태로 거의 개별화됐었고 17쪽에 보시면 10년 전부터 이제 플랫폼이 많이 생겨나면서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고 화물의 경우에는 호출 선제명 아까 임 교수님께서 분류했던 바에 의하면 호출 선제명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이 화물의 경우에는 그렇게 아까 60%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그건 우리신문에서 전국 빅데이터를 통해서 조사한 거고 부산 지역에 그렇게 많이 지금 이 플랫폼을 이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점차 지금 빠르게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확인할 수 있었고요. 한국의 화물운송 중개 플랫폼의 경과를 좀 잠시만 보면 2009년에 전국 24시 콜 화물이 출범하면서부터 이 우순처럼 업체들이 생겨나서 지금은 한 전국에 한 50개 정도 플랫폼 업체가 있는 것으로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 업체 현황과 관련해서는 18쪽에 표를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회사들은 앱 업체들은 플랫폼만 구축하고 단순히 화물운송 농자에게 월 수수료와 회비를 받고 정보만 제공하고 책임은 전혀 없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고 특히 이제 화물 전공항 이른바 플랫폼 대부분에서는 무허가 주선행위들이 은근히 발생하고 있어가지고 정보만 업체 대표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또 차주들이 직접 중개를 대리하다가 처벌받는 경우들도 지금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물 전공 플랫폼 노동자들 현황은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쪽에 이제 면접 조사를 통해서 신청 면접을 했었고 9월 달에 약 700명을 신청 면접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설문지를 만들었고 그래서 설문지는 면접 결과는 설문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문 26쪽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설문을 진행했었고 응답수는 52개인데 화물의 경우는 전국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사람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표본을 좀 더 많이 하고 싶었는데 52개밖에 못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전체 남성이고 평균 연령은 59.2세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력은 약 7.6년으로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7쪽에 화물 전공항 이용의 전체에서 49.2%가 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화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의 운송사나 주선사를 통해서 배차받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배차받는 경우가 있는데 조사 대상 49.2%가 이 기존의 운송업체로 배차를 받으면서도 49.2% 정도는 이 앱을 통해서 배차를 받고 있다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화물 전공항의 이용에 있어서 왜 이용하느냐고 했을 때 일거리를 구하기 쉬워서가 59.6%고 총 수입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57.7% 순으로 높았습니다.
그다음에 28쪽에 넘어가서 화물정보망을 이용할 때 기존 운송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서 어떤 차이가 있냐고 질문했을 때 운송료가 건당 운송료가 너무 낮다가 이 종합적으로 전체 한 3.9 척도 5점 척도에서 3.9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주선 수수료가 많다가 3.8, 그다음에 운송료 지급이 낮다 3.7, 운송 운행과 분쟁 발생이 많다 3.4, 그다음에 운송 운행과 분쟁 발생 해결이 힘들다 3.9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월 평균 수입 비용 소득을 보았을 때 전체 평균 604만 원 정도가 매출이고 지출이 약 359만 원이고 월 평균 소득은 245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노동 시간이 평균 약 11.5시간인데 245만 원 시급으로 나오면 약 3천 원 정도 되는, 그래서 시급이 매우 시간당 임금이 매우 낮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다음에 운송료 지급을 주로 이제 일을 하고 나면 임금 노동자들은 월말에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달 일을 하고 나서 32.7일 후 또는 많게는 41.3일 후에 받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표 4-12에서 화물정보망을 이용하는 후의 차이는 종합적으로 볼 때 매우 안 좋아졌다가 3.8로 매우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 앱 이용 시에 불편한 점을 보면 일거리 정보가 상세하지 못하다는 게 63.5%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 화물정보망의 관리 통제와 관련해서 평가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전체에서 고객 운송사의 경우에 28.8%고 화물정보망 업체의 평가 시스템은 51% 나타나는데, 실제는 저희들이 이제 정관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분석해 봤을 때 거의 모든 플랫폼에 평가 시스템이 실제로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 시스템이 존재할 경우에 일단 불이익 처벌이 존재한다에 대해서 포함주나 운송사가 평가 불이익이 따른다는 62.7%이고, 그 다음에 화물정보망 플랫폼 업체의 평가 시스템이 한 91.7%로 대단히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벽과 관련해서 부당한 경험이 있는지, 플랫폼으로 일하면서 부당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고객으로부터 화물 속임이 월 4.9회로 대단히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제 화물정보망 업체로부터 민원 처리의 고객 편향이 2.4회 정도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부당한 경험이 고충에 대한 대처 여부와 대처 효과와 관련해서는 전체에서 61.2%는 부당한 경험을 당하면 제기한다고 답변했었고, 제기했을 때 효과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50% 정도가 효과가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화물정보망 노동을 한 후에 발생한 질병과 관련해서는 만성 피로, 안질환, 관절염, 이장병, 불면증 순으로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화물정보망 노동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해서 소득이 매우 불만족이 약 합하면 40.3%였고, 노동시간에 대한 매우 불만족과 불만족을 합치면 55.8%, 그 다음에 안전과 건강이 48.1% 정도가 매우 불만족과 정불만족하다고 답변했습니다. 플랫폼에 대한 노동에 대한 인식과 개선 희망 사항에서는 표 4-20에 보시면 일거리가 줄어들 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좀 그렇다고 매우 그렇다가 75%고, 사고 발생이나 건강 악화를 우려한다가 좀 그렇다고 매우 그렇다고 합치면 80.8%. 그 다음에 경쟁이 더 심해질 것을 우려하거나 운송료가 인하될 것을 우려하는 이
독소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화물정보망 차주의 처개설 위해 시급한 해결 과제로는 1순위가 운임인상, 2순위가 화주 운임공개, 3순위는 보안관리별 최소 운임 제도 도입, 그 다음에 4순위는 수수료 모두 거의 다 운임 관련 과제가 우선인 것으로 답변하셨습니다. 조사 결과 이 종합은 지금 쭉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화물운송 노동자, 부산적 화물운송 노동자의 경우에 그 플랫폼 노동 유형 분류로 보면 호출 선전형에 해당되는 걸로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 호출 선전형 화물운송 노동자들이 근로조건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는지를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가지고 여러 가지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나중에 토론하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제가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이 부산 지역 그 화물운송 플랫폼 노동자 규모를 얘기를 하실 때 이게 6,000명 얘기도 나왔다가 중간에는 2만 몇천 명 얘기도 나왔다가 또 이 본문에서는 10,000명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화물운송 플랫폼 노동자를 화물운송 노동자 가운데 플랫폼 노동자를 어떻게 구분할 건지 혹은 그 규모를 어느 정도로 보는지 한번 다시 정리를 해서 지금 얘기해 주시고 세부 사항은 나중에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같이 좀 했기 때문에 예.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일단 화물에 그 15페이지를 넣고 보시죠. 그 보면 쿠팡 쪽을 원래 화물은 좀 분야죠. 쿠팡을 좀 분리를 별도로 합니다. 그죠? 택배 주로 이제 택배 쪽이고 그래서 그쪽이 한 2,000명. 근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죠? 하여튼 어떤 분야는 증가하고 어떤 분야는 감소하고 대리운전 같은 경우는 많이 감소했어요. 또 대리운전 시키는 사람이 없으니까 줄어드니까 여기 있다가는 뭐 못 먹고 살겠다 이래가지고 많이 떠나고 뭐 이러기도 해서 하여튼 지금은 굉장히 좀 추정이 어려운데 쿠팡이 한 2,000명. 근데 쿠팡이 좀 더 늘어났을 겁니다. 안 되겠는데 지금 답변이 너무 길으셔가지고. 그래서 화물운송이 나머지 한뭐등 그래서 여기는 지금 8,000명인데 뭐 한 10,000명 정도 잡고 뭐 거기에 따른 전화 뭐 이런 정도로 나중에 정리해서 본부에서 일단 토론할 때 한번 조금 더 잠깐만 제가 바로 보도록 하고요. 거기 대수가 지금 이제 개별이 부산은 개별이 5,000대고 일반 용달이 한 6,000대 되거든요. 그다음 일반 화물이 한 2만 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아까 우리 그 영구 소장님 말씀하신 그걸 빼버리면 실제로 부산에 이 플랫폼을 통해서 일자리 받는 사람은 한 10,000명 정도 부산만 그 정도 추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진행상 약간 시간을 좀 낭비한 감이 있는데요. 예, 바로 이어서 그러면 김희경 연구위원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10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35부까지 발표하는 걸로 일정이 될 것 같은데 네. 아니 그냥 뭐 10분 하십시오. 다 하실 거야. 예. 못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택시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그 2019년 대비 2020년 차량 등록 대수는 증가했으나 교통량은 3.12% 감소했다. 그러니까 그 택시를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네, 마이크 사용 안 해도 되겠지? 네네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종이를 넘기다 보니까 마이크가 좀 불편해서 그렇습니다. 자, 부산시는 그 서울시 71,800대에 비해서 두 번째로 택시가 많은 회사다. 그래서 13,800대 정도가 개인 택시가 있는데요. 이게 5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법인 일반 택시가 뭐 반반은 아니지만 하여튼 개인이 조금 많습니다. 56.8대 43.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부산에는 그 택시가 지금 뭐 과잉되었다라고 해서 택시 총량제에 의해서 감차하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요. 플랫폼과 택시가 만나서 지금 브랜드 택시가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전국에 3만 대 정도의 브랜드 택시, 우리가 뭐 카카오티나 이런 그 브랜드 택시가 3만 대 정도 있고, 요 그 비율은 19년 말 대비해서 2021년에 18배가 증가하는
아주 그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뭐 법적인 부분들을 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표 5-9의 가맹택시 서비스 종류를 보시면 그 부산에 지금 서비스 되고 있는 건 카카오 P 블루. 이제 플랫폼 택시는 그 크게 택시는 개인과 일반 법인 택시 두 종류로 나뉠 수 있고, 그다음 플랫폼 택시라고 하는 거에는 이제 카카오티가 있고 타다가 있고 마카롱이 있고 토마토가 있습니다. 이 네 개고 지금 현재 그 동백택시가 12월 지금 그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한 5개 정도 부산에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카카오 T 블루라고 되어 있는데 카카오 T 안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종류 중에 가맹이라고 해서 우리가 밖에 그 광고가 되어 있는 그 차는 가맹차입니다. 타다도 타다 그 랩핑이 되어 있는 차는 가맹차입니다. 그 외에 그 가맹 어떤 광고가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광고가 아닌 다른 그냥 차들은 그냥 무료로 카카오티나 뭐 타다나 뭐 요렇게 자기들이 개별적으로 가입을 하고 있는 형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 카카오티는 이제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 그 표 5-10에 보시면은 택시 서비스를 보시면 이제 카카오티, 블루, 마카롱, 타다, 토마토 택시 이렇게 이제 4개가 부산에 있는데, 그 지금 여기 조금 달라진 부분은 뭐 수정하겠지만 타다 라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타다의 그 우리가 택시라고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탈 수 있는 택시의 이름이 타다 라이트라고 되어 있고, 지금 VCNC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토스의 운영업체인 리버풀카라고 하는 데가 60% 지분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며칠 전에 이렇게 변경이 되었다라고 하고요. 지금 카카오티 부산에 가입돼 있는 비율은 92.8%. 그러니까 10대 중에 거의 9대 이상이 카카오티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맹으로 가입되어 있느냐, 멤버십이냐, 무료냐 이렇게 3종류로 카카오가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광고된 차는 무조건 가맹입니다. 그래서 그 가맹이 전체 우리 아까 그 브랜택시라고 하는 거의 80.4%가 카카오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그 독점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가맹하고 멤버십하고 무료 어떤 차이냐, 이제 돈의 차이인데요. 가맹은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 20%의 그 수수료를 내고 광고료를 받습니다. 이제 그 카카오티가 이제 옆에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니까 그 가맹 수수료가 그 한 16% 정도 되니까 실제 내는 돈은 4% 정도 되죠. 그래서 그 지금 뭐 그냥 논의되는 어떻게 이거를 통계 조사를 하기가 어려운데, 신문이든 얘기를 들어서든 법인은 3.5% 정도, 그러니까 최종 20% 수수료 가져갔다가 다시 카카오가 16%를 넣으면 20만 원을 넣으면 16만 원을 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4만 원을 내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게 법인은 3.5 정도 되는 것 같고 개인 택시는 4.5까지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좀 차이가 있더라고. 개인 택시는 그 주고받는 돈의 차이가 좀 있더라라고 하는 게 가맹이고요. 그다음 멤버십 같은 경우에는 그 39,000원을 달달이 내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차량에 어떤 광고를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그 앱에 그 깔아서 39,000원씩 내고 있고요. 요게 99,000원이었는데 그 카카오 그 회장인 김범수 회장님이 그 청문회 가셔서 뭐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이 있은 이후에 그 6만 원을 깎아주게 된 거죠. 그래서 39,000원 현재 멤버십을 내고 있고요. 그다음 무료는 그냥 무료로 이용을 합니다. 카카오에. 이제 차이점은 가맹은 전화를 하면 그 택시 기사에게 바로 강제 배차가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내가 목적지가 어딘지를 모르고 그냥 무조건 그 시의회 누군가 기다리다라고 하는 정보만 받고 와서 가까운 노동권익센터를 갈 수도 있고 뭐 마산이나 창원에 아주 먼 곳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알 수 없고 그냥 오는 게 가맹택시고요. 근데 이게 소비자에게는 장점이다. 짧은 거리를 갈 때 택시들이 안 잡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가려져 있는 상태에서 가는 거니까 장점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단점은 많은 이제 택시 기사님들이 공차로 다니는 비율을 콜에 의해서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실제 자기가 이동해서 가면서 그 배회 영업이라고 이제 길을 기다리시는 분들을 여러 명 지나가게 된다. 그래서 나는 가까운 곳에서 태워서 이제 그 이동하면 좋은데
멀리까지 가서 멀리 뭐 여기에서 뭐 금정구까지 가서 거기에서 사람 태워서 어디 조금 뭐 5천 원 정도 내외에 가는 거리 이렇게도 될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강제 배차에 따른 어떤 불합리성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너무 길으시네요. 여튼 그렇고요. 네, 쭉 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뒤에 저희 이제 설문조사 이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설문조사는 그 10월 4일부터 11월 18일까지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11월 4일 한 2주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진행이 됐고 개인 택시 운송조합이랑 그 법인 택시 회사에 직접 가거나 그 LPG 충전소에 많이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도 몇 군데 가서 이렇게 계속 들어오는 차들을 물어보고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8부를 하였고 그 지금 부산시에서 내놓고 있는 통계의 개인 택시 비율이 57%인데 그 98부 중에 한 57.1%를 개인 택시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은 뭐 가능하면 이렇게 맞추려고 노력을 했고 거기 이제 달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연령은 61.7세로 60대가 49%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 택시가 대단히 고령 직군으로 지금 이렇게 확인이 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이제 차이점은 개인은 63.2세, 법인 일반은 59.4세 이렇게 돼 있어서 그 개인이 훨씬 이제 그 연세가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노동 경력은 얼마나 되느냐 했을 때 평균 2.5년으로 나왔고 택시 전체 경력은 18.7년. 그래서 대단히 경력이 긴데 이제 플랫폼이 카카오가 그 시작된 것이 2015년 3월입니다. 2015년 3월 이후로 이제 2021년이니까요 한 5년 정도. 그래서 대부분은 무료 가입이기 때문에 최초부터 그냥 깔아라 해서 뭐 무료니까 깔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조사해보니 그 실제 이제 그 랩핑해서 차를 받아서 뭐 3개월 됐다, 뭐 5개월 됐다, 짧은 경력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고, 지금 서서히 이런 쪽으로 더 그 가맹 형태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 그냥 제 그 설문조사 때 느낀 바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인 같은 경우에는 1인 1차제가 한 75% 정도고, 2인 1차제가 25%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뭐 1인 1차제의 장단점이 있을 텐데, 장점은 뭐 그 회사에서 이렇게 다 교대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이제 자기가 차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할 수 있으니 편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문제는 산학금을 이제 1인 1차제일 경우에 2인 1차제인 사람보다 산학금을 더 높게 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노동시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프로그램 앱을 왜 이용하냐고 했을 때는 총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일거리를 구하기 쉬워서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그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가 67.4%로 많이 나왔고 일거리를 구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타에서도 이제 산학금이 있으니까 그 산학금 목표로 해서 그 매출에 달성한 시간을 짧게 한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12시간 일해가지고 산학금을 맞췄는데 이제 10시간 일해서 산학금을 맞출 수 있으니까 이런 게 편리하고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가맹택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앱을 이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 그 택시기사가 다른 앱을 이용하는지 안 하는지는 알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본인이 그거 하는지를 이제 그 다른 방법을 본인이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이제 뭐 2개를 사용하든 뭐 이렇게 여러 개를 이제 사용하는 사람이 생기게 됐는데 이제 이거 한 개만 사용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에 82.7%가 앱을 하나만 사용한다. 의외로 뭐 여러 개를 막 켜놓고 뭐 3개, 4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의외로 한 개만 이용하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많고 2개를 이용하는 분은 12.2%, 3개를 이용하는 분은 5.1%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카카오티는 아까 뭐 90% 이상 이렇게 다 깔고 있는 반면 그 다음은 우티가 이제 무료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티고 부산에는 그 다음 타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타다가 저희가 그 사실 9명밖에 조사를 못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 타다 가맹차 밖에 이제 타다라고 아예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대답하시기를 어느 앱에서 콜이 많이 오냐. 그러니까 타다인데 카카오를 같이 무료로 깔고 있죠. 근데 그 카카오에 콜이 더 많이 온다는 거예요. 가맹은 가맹차인데도 불구하고 카카오 콜을 더 많이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 카카오에 어떤 집중된 이런 독점이 얼마나 심각한가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콜수는 얼마나 정도 받느냐라고 하는 거에 7월, 8월, 9월 저희가 석 달을 이렇게 적어달라 했는데 그 7, 8, 9는 각각 달에 그 차이가 크게 없었고 평균으로는 330콜 정도, 320콜에 330콜, 그러니까 이렇게 받는다라고 나왔고 이제 카카오는 350콜 정도, 360, 380 이런 정도로 나왔고 타다는 90콜, 60콜, 80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와 타다의 그 평균 그 콜수가 차이가 많이 나더라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러면 그 플랫폼과 그 내외 영업의 그 매출액에서 몇 대 몇 정도 되느냐, 기여를 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여쭤봤을 때 플랫폼이 50% 이하다. 매출에 내가 100만 원 벌면 50만 원을 플랫폼으로 받고, 그러니까 그 카카오티 콜로 수익을 올리고 나머지는 이제 길에 가다가 사람들을 그 태워서 올리는 이렇게 요런 데는 비율이 각각 얼마냐 했을 때 50% 정도다, 그 이하다라고 하신 분이 그 한 30.9% 정도 되고 뭐 90% 이상이다. 그 플랫폼 이용하는 게 그게 17%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마무리는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뭐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렇게 통계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평점으로 나타나고 가장 큰 불만은 이러한 그 고객에 의한 그 평점이 점수가 자기의 이제 평점으로 매겨지는데 요거에 대해서 본인이 답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왜 그렇게 됐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 무조건 그 탑승자가 기분이 나빠서 예를 들어 별 하나 줬다 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냥 그 1점을 그대로 감수하고 점수가 낮아졌을 때는 그 콜을 못 받거든요. 콜을 못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응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어려운 거 얘기됐습니다. 나머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효주 의원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사 서비스 노동은 그 여성들의 가장 오래된 직업이면서 직업의 역사 속에서 배제되어 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여성 중심 직종입니다. 여성의 취업 증가하고 일과 가족 영역 관계 변화 이런 뭐 사회적 조건에 따라서 노동의 형태나 고용 관계의 측면도 변화를 했습니다. 1960년, 70년대는 이제 식모, 가정부로 지칭되던 이제 가사 서비스 노동자들은 입주에서 출퇴근으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80년 이후에는 시간제 파출부 노동으로 변화했고 2000년대 들어서는 이제 정부의 사회 서비스 재정 지원 사업 그리고 공적으로 이제 공적 가사 서비스가 확대되거나 2000년대 후반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가사 서비스 연계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가사 도우미 파견 운영 회사가 마이크 쓰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전문적인 가사 도우미 파견 용역 회사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과거 광고, 지인 소개, 인력 파견 업체 중개 동안 방식에서 이제 온라인 앱, 웹, 이제 디지털 플랫폼의 연계를 통한 이제 가사 서비스가 진행되었습니다. 청소연구소, 미소, 대리주부 등의 이제 플랫폼 회사는 앱을 통해서 이제 고객을 유치하고 오프라인으로 가사 노동자를 파견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사 서비스는 이제 비공식 부분에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플랫폼 노동 시장이 이제 그 규모 추정은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노동 시장 통계 지표로는. 그래서 부산 지역 여성 플랫폼 노동자 규모를 이제 추정을 하면 이제 남성 50% 수준으로 2만여 명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사 서비스 관련 앱 설치 수를 간접적으로 표 6-2에 보면은 현황 부분에서 보면은 이제 그 가사 서비스 플랫폼 이제 가장 많은 설치자를 보유하고 있는 앱이 청소연구소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미소, 대리주부 순으로 부산 지역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부산 지역 역시 이제 청소연구소와 미소가 주 사용 어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생활연구소, 청소연구소 회사입니다. 회사는 이제 1917년에 카카오 신사업 조직에서 이제 떨어져 나와서 이제 설립된 스타트업 회사인데 이 시장 혁명을 통해서 상당한 수요자, 공급자를 확보한 뒤에 국내외 이제 투자 사업으로 수십억을 유치하면서 규모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이 현상이 이제 집 청소용 서비스에 집중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사 서비스 업체 중에 유일하게 매니저 의무 교육, 오프라인 교육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소는 이제 O2O
가사의 개인 서비스 중에서 이제 인지도와 규모면에서 앞서 있고 도우미가 5만여 명 그리고 고객은 50만 명이라고 회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동포 도우미도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가사 서비스 외에도 뭐 사무실 청소, 이사 청소, 뭐 인테리어 해서 총 60개의 이제 송 서비스를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가사 최소 서비스 시간을 되게 잘게 쪼갰습니다. 그래서 2시간 기준으로 31,100원 그리고 이건 일회용이고요. 정기용은 29,200원이 서비스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 노동이 이제 특성상 이제 노동자들이 개별화되어 있고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문조사는 하지 못했고 면접조사로 그래서 이제 좀 그 10여 명의 앱 매칭을 통해서 직접 대면해서 면접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완전한 좀 일반화에는 못 미칩니다. 그래서 10여 명 대상으로 이제 결과를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플랫폼 앱을 어떻게 처음에 알게 됐냐 하면은 이제 그 지인이나 친구, 자녀들로부터의 소개, 그리고 정보 취득, 그리고 이제 인터넷 광고에 의해서 이것을 알게 되어가지고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젊은 층의 유입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중고령층, 중장년층 여성 이제 노동자가 이제 일거리를 획득하는 통로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앱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이제 초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전통적인 이제 인력 소개 업체를 이용을 하고, 그리고 대체로 이제 이 일을 이제 부업, 알바, 전체 생활비의 일부 보충력으로 생각하는 노동자는 이제 주업 생계형 노동자보다는 더 많은 월급, 이제 더 나은 노동 조건에 대한 동기가 약하고 이제 부당한 경험, 처우에 대해서 이제 가볍게 받아들이는 소지가 높습니다. 뭐 이들은 이제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 이제 뭐 빈 시간이라든지 집과 가까운 거리라든지 뭐 사무실 청소 등 이제 맞춤형 일자리를 많이 선택을 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갈등 상황도 이제 거의 안 만드는데, 이제 다른 좋은 일자리의 선택지가 없는 중고령층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제 생계형 노동자라 하더라도 이제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감수하는 경향도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짧게는 2주부터 길게는 5년 정도 이제 경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중개 방식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이제 단순한 플랫폼 역할, 이제 구인구직, 광고 게시판적 성격이고, 두 번째는 이제 가사노동 플랫폼 업체가 적극적인 이제 중개 역할과 그 이상 가사노동 이제 노동자를 이제 모집을 하고 하는 경우로 이제 이용자가 서비스를 신청을 하면은 가사 서비스 노동자가 원하는 호출을 고르거나 반대로 이제 이용자가 가사 서비스 노동자를 선택해서 원하는 서비스를 요청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노동자들은 한두 개의 앱을 이용해서 보통 이제 복수의 앱을 사용을 하다가 한 개의 앱으로 정착을 하거나 아니면은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일거리를 더 많이 잡기를 원하는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2개 이상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랫폼 업체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을 이제 공유 경제 마켓 중개자로 이제 지칭을 하고, 노동자는 다양합니다. 매니저, 마스터, 파트너, 클리너 명칭이 이제 개인 사업자로 분류를 해가지고 근로계약은 성립을 할 수가 없고, 업체 유용 약관도 있지만 이제 면접 대상자는 거의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 예외로 이제 대리주부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품질을 위해서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4년간 한시적으로 가사 도우미를 직고용을 한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100여 명의 매니저를 두고 있다고 하고, 그러나 이제 이런 이례적인 가사 도우미 직접 고용이 느슨한 노동법 적용으로 근로기준 버튼을 오히려 흔들 것이라는 우려 또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이 앱을 이용할 때 가입비 또는 이제 등록비가 없는데, 첫 번째 중개 방식 그 단기 헬퍼라는 곳에서는 구인구직 정보를 열람하기 위한 이용권을 이제 구매를 해야 되고, 그리고 노동자는 앱에 올라오는 구인 정보를 이제 보고 보기 위해 이제 정기적인 요금을 또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개 방식에서는 이제 회사가 노동자에게 고객 앱선에서 결제한 금액에서 이제 수수료를 떼고 고객 결제금의 10에서 30% 정도입니다. 건당 7, 8천 원에서 많게는 10,000원 정도 수수료를 떼고 보수를 지급을 합니다. 보통 시간당 9,400원에서 15,000원 사이. 노동자분들은 평균 11,000원 수준으로 이제 책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이제 면접 대상자들이 정확히 어떤 원칙, 원리에 의해서 자신의 보수가 책정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이제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한 통제권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고 요금을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이제 수정하는 주체는 이제 업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노동자는 이제 플랫폼 업체가 어느 정도 수수료를 떼고 있는지 이제 고객이 알려줘서 그런 정보만 이제 알 수 있는 형편인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 시간은 이제 회사가 정한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 서비스 시간 중에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해서 서비스 한 건 이제 한 가구당 2시간에서 이제 10시간 단위로 범주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시간짜리 일거리는 이제 오고 가는 시간, 뭐 일감 잡는 시간, 뭐 투입 시간 고려하면은 4시간짜리로 갖고 일반적으로 하루 2건 정도를 소화를 하고 있다. 그래서 시간을 뭐 자유롭게 쓸 수 있다 해도 절대적 노동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약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저임금 구조에서는 자기 착취, 일 중독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저희가 그 카페를 가사 서비스 활동자 카페에도 제가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이제 하루 최대 5가구를 방문해서 일을 한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소득은 이제 월평균은 이제 작게는 순소득입니다. 30여에서 50여만 원, 또 많게는 100여만 원에서 70여만 원 정도를 이제 소득을 얻고 있었고, 생계형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플랫폼 노동만으로는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정적인 다른 일자리, 비슷한 플랫폼이 아닌 뭐 지인 소개나 직거래를 통한 가사 일이나 다른 업종의 일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또 이제 그 업체 페널티 부분입니다. 노동자가 이제 서비스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취소를 뒤늦게 했을 시에는 이제 앱 사용이 차단됩니다. 그래서 일감이 보여지지 않는 뭐 일자리 상실과 같은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보수에서 이제 또 일정 금액이 차단되는 페널티가 또 있고, 그리고 또한 고객이 이제 신청한 가사 서비스를 서비스 시간에 근접해서 또 취소할 경우에는 이제 노동자에게 보상하는 시스템, 뭐 허가료 보상제 같은 게 있다고 하는데 이제 모든 노동자에게 이게 해당되지는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기업의 이제 뭐 입직이나 노동 과정, 그리고 결과에서 기업의 관리 통제를 다 받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노동자들이 개선되기 희망한 마지막 사항은 이 4대 보험 부분 보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최소한 산재 보험만이라도 보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수수료 낮은 보수와 높은 수수료 문제 좀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회사의 고객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줘라. 이 막무가내 내시 지침 등이 시정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수 한번 같이 쳐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제 3개 업종에서 플랫폼을 통해서 일자리를 얻게 되는 경우에 노동자들한테 어떤 변화나 문제가 생기는지, 뭐 중개 수수료, 운임, 노동 강도, 노동 시간 혹은 노동에 대한 감독이나 통제, 다양한 변화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윤영삼 교수님께서 이 과제라는 측면에서 한번 요약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실패를 연구하는 이유는 당연히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거죠. 근데 정책 방안은 이제 좀 나중에 하도록 하고, 방안들이 대체로 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방향 이야기인데, 그것도 하여튼 오늘 끝나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단지 과제라는 것을 이름으로 하여튼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계 좀 말하면서. 자, 아시다시피 그 주석에 몇 가지가 좀 있는데 상계업종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화물운송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택시는 카카오 기준으로 보면 3년 됐고, 부산 지역 기준으로 보면 가사 서비스는 지금 거의 이제 시작이다. 디지털 플랫폼 뭐 이렇게 봐야겠죠. 그 다음에 뭐 택시 같은 경우는 산학금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아까 들으셨지만 카카오티가 타다도 그렇습니다만, 타다는 좀 다릅니다만, 카카오티 같은 경우는 회사하고 계약을 합니다. 보통 한 30개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회사 택시 기사 30명한테 임의로 가입하게 하는 식으로 하고,
그 중간에 뭐 돈 주고 받는 것도 회사하고 카카오티하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 수수료 조직이 얼마인가도 애매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구조들 차이가 있다.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면서 어떻게 하든지 지금은 진화하고 있는 도중에 있는 것을 본 것이다 하는 점도 명확하게 봐야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예상을 해야 되는데 저는 뭐 크게 가장 앞선 진화한 형태가 어디냐? 우버라고 봅니다. 우버처럼 정교한 통제 방식이 앞으로 더 들어올 거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이제 주로 이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뭐 권익 이야기로 멈추는데 그러지 말고 좀 넓게 인권이라는 차원으로 더 확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좀 하고 싶습니다. 공공개입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여러 가지를 좀 고민해보자. 이런 것도 주석에 80에 있고요. 81번에 있듯이 가사 서비스도 굉장히 비공식적으로 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제는. 아주 공식화시켜서 공식적인 노동으로 하고 대응을 해야 될 거다. 뭐 이런 말씀을 좀 염두에 두면서 뭐 과제는 좀 정리하면 뻔합니다. 첫째, 플랫폼 노동자들 소득을 뭐가 좀 전개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안전 건강을 전개시키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운임 인상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특히 문제가 수수료 문제입니다. 이걸 인하시켜야 되는데 지금 뭐 상한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대기 시간이나 뭐 가사 서비스 같은 경우에 그 2시간짜리 일하러 2시간을 써야 될 수도 있습니다. 가고 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소득으로 산정해서 할 건지 뭐 이런 과제들이 좀 있다. 그다음 비용 인하 문제, 그 수수료 관련 인하 문제가 있고 사회보장 확충하는 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특히 건강 문제가 이제 특히 그 고령자들이 하는 노동임을 일단 확인했잖아요. 이 건강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사고 가능성도 굉장히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고객들이 굉장히 부당한 행위를 많이 한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 다음에 플랫폼 업체가 여러 가지 고객 관련 민원 처리를 해야 되는데 공정하게 안 하고 있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플랫폼 업체가 평가하고 하니까 여러 가지 플랫폼 노동자들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압박을 어떻게 완화시켜 줄 거냐. 그 다음에 플랫폼 업체의 부당행위들 어떻게 할 거냐. 그 약관에 과도하게 있는데요. 뭐 잠시 조금 방향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체로 지금 플랫폼 노동자들 조사해보면 약관이 있는데 안 읽어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띄워두고 설명회도 갖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래 돼 있다. 특히 이동 플랫폼 지원센터 이런 데는 오는 사람들에게 약관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렇다. 뭐 설명을 좀 해주기도 하고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4페이지에 앱이 불편한 것들은 여러 가지죠. 바로 잡아야 되고 앱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것은 감소시키는 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 노동자들도 이제 예를 들어 화물 같은 경우는 전에 운송회사가 다 세금 문제랑 처리해줬거든요. 이제 본인이 처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과도하게 세무사들에게 과도한 비용을 내면서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따라서 플랫폼 노동자들도 스스로 간단한 세무 문제나 행정 문제 이런 것들도 뭔가 알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과제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뭐 여러 가지 교류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부산 지역에 이제 대표적인 기관으로 부산광역시, 부산노동권익센터, 부산 이동 플랫폼 노동자 지원센터가 있는데 이들이 뭘 해야 될 거냐.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문제들을 고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시간 관계상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이제 네 분의 발표를 들었는데요. 좀 더 명확히 해야 될 쟁점도 있을 것 같고 구체적으로 토론해야 될 내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분 토론 선생님 그 토론을 듣게 될 텐데요. 지금 휴식 시간이 10분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비록 늦었지만 또 우리가 휴식 시간을 단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10분 다 채워서 쉬고 5시 1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